기자님,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저한테 하세요? 쉬운 거예요. 그래요? 맞춰보세요. 네. 자, 사진 보이시죠? 오. 이거 뭘 것 같아요? 토스트기요. 왜 토스트기죠? 토스트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아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정답은 뭐냐면요. 네. 바로 최초의 컴퓨터 마우스입니다. 마우스요? 예, 저 마우스는 최초의 컴퓨터 마우스인데요. 저 마우스가 이번 두 번째 코너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우스가 짠 하고 세상에 처음 등장하고 선보였던 곳이 바로 CES 박람회입니다. 그게 그러면 도대체 몇 년 전의 얘기일까요? 아유, 수십 년 전이네요. 수십 년 전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생활을 바꾸는 완전히 혁신적인 디바이스가 처음으로 소개되는 곳이 CES인데 가장 기억나는 게 저는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를 정말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CES였어요? 네. 이런 기술적 트렌드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투자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 그리고 메리츠 투자증권의 김준성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김준성 팀장님은 사실 국내 투자자들에게 테슬라의 존재를 알리신 선두주자이십니다. 아마 이 CES에서 보고 듣고 느끼신 게 특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CES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단어는 인공지능이거든요.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고 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범용화, 대중화의 과정을 함께 목도했는데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24년 1월 CES에 물리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개발이 확산될 수 있는지를 저는 목도하고 왔고요. 특히나 굉장히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출품을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AI와 로봇 얘기를 하시네요. 네. 현 시대에서 정의하고 있는 로봇이라는 것은 자율적 판단 능력이 있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하드웨어를 뜻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돼야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가 가능할 것이고 인간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추구해왔던 생산성 혁명이라는 것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 하드웨어,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이 맥락에서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운전 로봇 그리고 노동 대체 디바이스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관련이 컸군요. 예. 김 소장님, 이번에 인공지능이 언급되는 수위와 농도는 다르다 말씀 주셨는데 네.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저는 팀장님을 보면서 인간 챗GPT가 저기 계시는구나. 아. 저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로봇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로봇처럼 대화를 잘하시는 느낌 들었고요. 저는 실제로 이번 CES를 좀 한 줄로 평가할 때 사라진 AI, 스며드는 미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2023년 12월에 포브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4년에는 AI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없어지거나 아예 그러면 퇴색된다가 아니라 예. 너무 흔해지고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이란 말, 전기라는 말 쓰듯이 예. AI라는 말을 쓸 거기 때문에 굳이 AI라는 말을 뭔가 특별하게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CES에 갔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전 산업에 그냥 다 AI가 들어가 있었고요. 한 2, 3년 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가온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사실 이번 CES 2024는 기승전 AI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이 AI가 전통적으로 IT 분야에만 접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적용이 됩니까? 이번 CES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전통 기업, 심지어 100년도 넘은 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AI를 통해서 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쇼였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조 연설자들이에요. 예. 올해 기조 연설자들을 보면요. 로레알, 오. 월마트, 나스닥 퀄컴, 베스트바이 뭐 이런 식으로 통신회사뿐만 아니라 가전회사, 유통회사들이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가장 핫한 회사가 어디였냐?
저는 단연코 로레알을 꼽습니다. 오. 우리가 얘기했던 생성형 AI, 챗 GPT를 쓰는 뷰티 지니어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좀 화제가 됐어요. 실제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로레알이 실제 사람들의 임상 데이터, 예. 학술 데이터, 논문 데이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았어요. 어. 그리고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들도 AI를 접목해서 다양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는 건데 그게 네네네. 뷰티 디바이스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화장품 전용 이른바 챗GPT 같은 게 네. 있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를 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뭐 그런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두 가지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립스틱을 발라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AI가 들어갔어요. 예. 이게 AI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입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떨림에 대한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고 있으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입술이 발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가 또 이슈가 됐는데 적외선으로 머리를 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센 열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결이 안 상한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이제 하나는 염색 기계인데 염색을 요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20분 안에 염색이 끝나요. 와. 대박. 뷰티테크라고 하는 것이 1, 2년이 아니라 네. 이미 그 로레알이 10여 년 이상 계속 이 CES에서 혁신상을 받아왔거든요. 예. 우리는 잘 몰랐지만. 예. 근데 그런 것들의 총합체로 음. 우리가 AI를 만나고 디지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하는 뷰티를 기술로서 어떻게 보여줬는가라는 걸 좀 보여준 쇼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박정호 교수님을 위해서 월마트 얘기를 또 해야 돼요. 맞아요, 리테일. 왜냐하면 이게 둘 다 AI를 같은 구조로 쓴 건데 예. 데이터가 다른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내가 먹을 걸 사고 싶다. 그러면은 쇼핑 사이트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세요? 뭐 그 정확한 이름을 알지 않으면 참 네. 검색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월마트에서 보여준 기술이 뭐냐면 네. 나 오늘 축구 경기 보는데 괜찮은 거 좀 구매해줘라고 하면 네. 지가 알아서 딱 모아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우와.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화장품하고 똑같은 거죠. 수많은 이 월마트의 이 상품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뭐 우리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파티를 하는데 파티에 어울리는 거 추천해줘. 그러면 한 번에 물건을 넣어준다든지 너무 편하다. 이렇게 이제 AI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되게 놀라웠던 게 월마트의 이 그 키노트에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월마트가 얼마나 이 AI의 진심이고 또 월마트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제휴하고 있는지 나와가지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자기의 기술로만 된 게 아니라 네. 수많은 스타트업들과 제휴하거나 아니면 인수하거나 투자를 통해서 기술을 계속 쌓아 올렸다라고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진짜 AI가 생활 깊숙이 여기저기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투자 입장에서는 좀 더 모호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주식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이제 빅텍이라고 불렀던 회사들이거든요. 네. 자, 지난 20년 동안 빅텍이라는 회사들이 해왔던 일은 시간 확보 전쟁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한 24시간을 누가 더 확보할 것인가의 전쟁을 구글, 애플, 아마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텍들이 해온 거고 이미 우리 24시간은 그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자, 이들 업체들이 요즘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 거야. 자, 일반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네, 인간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을 뜻하는데요. 앞으로는 물리적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빅텍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성장성과 안전성이 같이 보장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AI가 드디어 물리적인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주목돼요. 특히 이번에 CES에서도 AI를 적용시켰던 대표적인 파트가 도시명 항공기라든가 또 외형을 바꿀 수 있는 자동차 이런 기술이 선보였다라고 하는데 팀장님, 자동차 분야와 AI 혁신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죠? 네, 자동차라는 것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데이터 디바이스로서의 판매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손님들이 타고 다닐 때 데이터를 모아서 주행 데이터를 서버로 옮겨주고 거기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굉장히 용이한 수단으로서 자동차 시장이 그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인공지능의 개화를 이제 이어주는 다리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그리고 로봇에 주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테슬라 얘기를 안 듣고 갈 수가 그렇죠. 없어요.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테슬라에 따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간 김에. 예. 어떠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사람 같다라는 표현이 와. 어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치적 한번 여쭤볼까요? 운전을 10년 이상 한 아주 능숙한 사람이 10, 그리고 이제 막 면허 따가지고 막 도로에 막 나온 사람이 5, 그리고 나머지는 무면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오, 질문이 날카로워요. 저는 네, 1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이야. 합니다. 오. 저는 네, 거의 99%, 98%에 근접했다라고 느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완성이 되어 로봇 택시로 가기 위한 진전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번에 모든 CES 일정을 이 테슬라 자율주행과 함께 했습니다. 오.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모빌리티 분야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모빌리티 회사들이요. 자기네들이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합니다. 어? 이른바 이걸 SDX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해요. 예. SDX.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모든 것, 모빌리티 뭐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테슬라랑 일반적인 전기차랑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일단 그래요? 주인이 다르고요. 다 주인이 다르고. 그럼요. 네.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 제가 네. 좀 좋아하는. 네. 테슬라는 제가 알기로 타고 다니면 자꾸 머리가 좋아지는 자동차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리가 보통 구동을 할 때 기초적으로 모든 하나하나의 센서들과 이 기계 메인 엔진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권한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라이트에 있는 권한 따로, 혹은 뭐 이 사이드 미러를 위한 업데이트 따로, 이렇게 기계가 하나가 있지만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다 따로 있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만 업데이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 1000개의 부품이 다 프로그램이 다르다. 이걸 한 번에 다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예. 정말 이 업데이트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엄청 들고 그렇겠네. 혹시 잘못 하나라도 업데이트되면 갑자기 라이트가 안 나오는 이런 그럴 수 상황이 있겠네.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어렵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게 마치 스마트폰처럼 모든 게 하나의 OS, 하나의 구동체제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게 됩니다. 실제로 테슬라에서는 그런 이벤트를 하죠.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 날 갑자기 무슨 테슬라 업데이트를 딱 했더니 실행했더니 자동차가 막 반짝반짝거리고 예. 라이트가 나오고 막 트렁크가 움직이고 오.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에선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자체도 방향성이 아주 바뀌게 됩니다. 특정 영화를 딱 틀었더니 네. 그 영화만 갑자기 우퍼가 막 울린다든지. 그 영화를 딱 트는 순간 갑자기 시트가 이렇게 눕혀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자동차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이게 어려운 길이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어떤 비히클로 갔을 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 자동차 안에 이제 엄청 큰 자동차 서버가 들어가는데 엔진이 있던 데 있잖아요. 거기에 큰 서버가 하나 들어가고요. 바퀴 있는 데 있죠. 네. 여기에 작은 서버들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냥 데이터 센터예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 큰 서버 한 대, 작은 서버 4대가 들어가서 야. 이 안에서 연계를 하면서 움직이고요. 현대차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외에도 나르는 드론이라든지 탈 것 들이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묶는 거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같은 개념으로 묶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아이폰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조금만 바꾸면 아이패드에서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동차에서 뭔가를 업데이트한 게 드론에서도 되고 이걸 갖고 뭐 예를 들면 수륙양용 차에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묶어가는 전략. 이게 이 SDX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자동차는 데이터 센터가 되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GPU나 우리가 알고 있는 NPU 이런 이제 디바이스들이나 아니면 CPU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컨텐츠나 플랫폼 자체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는 안 나왔지만 테슬라 경험해 보셨고 네. 테슬라와 비슷하게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현대차를 비롯한 많은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들을 선보였잖아요. 네. 어때요? 많이 따라잡았나요? 아니면 여전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DX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테슬라는 처음부터 아예 그런 식으로 나왔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테슬라의 그 뇌 그리고 테슬라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뇌가 공유되는 형태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데이터들이 모이면 그것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형태가 되는데 자동차를
하나의 기기로 보는 시대는 진짜 끝나는 것 같고 네. 이 회사가 어떠한 이코시스템과 어떠한 플랫폼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통적인 분야와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현대에서 중요했었던 엔진 계열부터 있었던 그쪽에 또 리더십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풀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수많은 부품을 만드는 부품사들과의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게 본 회사가 만도입니다. 만도. 아, 만도. 네, 만도요. HD 자동차 만도. 부품 네. 회사 만도. 네, 왜 만도가 상당히 흥미로웠냐면 만도가 이번에 또 혁신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자동으로 발렛 주차해주는 기계를 냈어요. 차마다 차체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딥러닝을 통해서 차에 대한 길이를 재요. 예. 그리고 나서 아주 좁은데도 정확하게 주차를 어. 해주는 거예요. 센서들을 활용해서. 예.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라는 맥락을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알다시피 전기차, 자율차로 가면은 기존에 있던 부품들이 많이 줄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만도 입장에서 당연히 위기일 수밖에 없죠. 아. 그럼 그것을 또 어떻게 타개할까에 대한 아.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이번에 이런 거를 나온 게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말씀해주신 거 이외에 네. 또 주목할 만한 분야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최근에 아마 올해에 가장 많이 들리고 있는 그리고 이제 갤럭시가 나오면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온디바이스 AI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온디바이스 AI가 또 이번에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로 나왔는데요. 그 온디바이스 AI가 기존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 네. 기기 안에 AI가 다 담겨져 있어서 네. 커넥티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쓰일까? 이거를 인지하신다면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온디바이스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자, 일단은 이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자율주행차 안에서 예. 제가 대화를 챗GPT로 자동차랑 하면서 가요. 예. 근데 제가 다음 길을 물어봤어요. 예. 근데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어. 그러면 얘가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못하겠죠. 예. 근데 그게 제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5초 넣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 만약에 자동차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얘가 인터넷이 끊겨서 10초 동안 대답을 못한다. 완전히 다른 길로 큰일 가거나 나잖아요. 사고 네. 나거나. 그렇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는 당연히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물어보는 것들만 물어보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냉장고. 네. 뭐 이런 거죠. 냉장고한테 갑자기 제가 보고서를 쓰고 싶은데 애널리스트 보고서 50장 써줘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우리가 물어보는 명령들이 딱 어느 정도의 패턴화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굳이 인터넷에 연결 안 돼 있어도 온디바이스 AI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턴화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끊어지면 큰일 나는 것들 네. 아니면은 그 안에서 좀 가성비 좋게 늘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는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러한 어떠한 전장의 형태로 서비스가 아닌 것이 나왔을 때는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과 LG에서 다 조그만한 일종의 반려 로봇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로봇이 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야, 나 오늘 스케줄 알려줘. 그러면 스케줄을 벽에다가 그냥 프로젝터로 띄워요. 와.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에서 누워서 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럼 누워서 할 때는 이 천장에다가 뭐 띄워준다든지 혹은 요리를 하고 싶다. 그럼 요리 레시피를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LG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세탁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얘가 세탁기 근처로 가서 저 대신에 세탁기를 틀어주고 이런 것들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 2, 3년 후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한 걸 충분히 볼 수 있는 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코앞에 온 것이니 지금 먼저 사야 될 종목 뭔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오늘 불러주고 가십시오. 네, 뭐 사실 투자는 각자 다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미래를 여는 기업들은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부르고 있는 어. 빅텍 업체들을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CES 직전에 굉장히 화두가 됐던 구글 딥마인드의 모바일 알로하라는 로봇이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는데 그 로봇이 34,000불 정도 하드웨어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던 것도 증명이 됐고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FSD라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진전시키는 걸 저는 이번에도 확인을 했고 아마 올해 안에 기술적으로는 완성에 가까운 소프트웨어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부상이 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훈련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많고 불확실성이 많은 증시 환경에서 가장 편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고 진짜 내가 대체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 삶에 가장 위협을 주는 기술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진정으로 경험해보고 챗GPT가 대단하면 한번 사용해보고 자기한테 위협이 될 거다라는 공감이 있으시다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장기 분할 매수 전략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